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며 인상 횟수는 1년에 4차례 이하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노조마저 파업 투표를 가결하며 임금 협상에 나섰습니다. 롯데마트가 제품 공급업체들의 자신들이 납품한 물건을 스스로 사들이게 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수법으로 매출을 불렸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독일차가 잠식하고 있는 수입차 시장에서 비독일계 수입차들이 최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프와 프랑스의 푸조, 그리고 영국의 랜드로버 등은 차별화된 매력을 앞세워 매년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일 목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며 인상 횟수는 1년에 4차례 이하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 충격이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과거 17번을 한 번도 안 그치고 올렸던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또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마저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해 현대자동차 그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전체 조합원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해 어제 새벽 통과시켰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15만 9,900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사측과 노조는 지난 9일까지 8차 본교섭을 거치며 추석 전 타결을 꾀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를 내지 못하자 이번에 노조가 쟁의를 결의한 것입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도 지난 9일 전체 조합원 4만 8,585명을 대상으로 벌인 파업 찬반 투표에서 69.75%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현대차 사측은 기본급 7만 9천 원 인상, 성과금 300%에서 200만 원 지급, 또 근무자의 배치 전환 등을 제시했으나 현대차 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졸속안이라며 대승적으로 결단해 추가안을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감의 최대 화두는 바로 롯데그룹이었는데요. 경영권 분쟁 사태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 논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지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국감 최대의 화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국감장에 들어서는 신 회장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좀 굳은 표정이었는데요. 이날 국감장에서는 지난 8월 신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발언했던 문제들이 거론됐습니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와 복잡한 순환출자구조,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는데요. 신 회장은 롯데는 한국 기업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롯데는 한국 상법에 따른 기업이고 세금도 한국에 내고 있고 직원들도 한국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순환출자 구조 해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호텔 롯데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장시킬 계획이 있고 연말까지 롯데그룹 순환 출자 80%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장의 경우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 회장에게 보고했고 승인까지 받았다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정만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10월 달까지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오너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인 만큼 신동빈 회장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많은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을 두 번 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오늘 국회와 국민에 대한 앞에서의 약속을 바로 이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국감에서는요, 이 계열사인 롯데마트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도대체 어떤 불공정 행위를 한 것입니까? 네, 롯데마트는 매출 조작과 밀어내기 방법으로 입점 업체들에게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행위 현장 조사를 전산 차단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이 공정위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롯데마트 지점의 2013년 11월 가공식품 특판계획 문건에 따르면 이 지점은 주요 식품업체의 각 품목에 대해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특판계획을 짜놓고 매출 실적을 이와 비교하며 관리했습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제보자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여기에서 말하는 특판은 물건을 마트에 납품한 업체가 자신들의 물건을 곧바로 다시 되사는 행위를 말한다며 마트들이 매출 경쟁을 위해 의도적으로 매출 규모를 부풀릴 때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롯데그룹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제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역시 오늘 국감에서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자료 미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해외 계열사 주주 현황 증빙 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와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에 대한 출자 지분 현황인데 현재 롯데그룹은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 지분의 세부 내용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한 달 안에 롯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에 취직을 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와 자문위원들이 10대 로펌에 대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로펌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위원 63명이 이 로펌에서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이긴 사건의 대부분이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 대리를 맡은 것들이었습니다.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은 김앤장이 53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율총과 태평양 등이 뒤를 이어 세계 로펌의 사건의 72%가 집중돼 있습니다. 해당 국감 진행한 신하경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대거 대형 로펌에 포진했기 때문에 유독 대형 로펌에 아주 맥을 못 추는 것 같습니다. 공적으로 익힌 나름대로 지식이나 그것을 그야말로 사적으로 대형 로펌에 사적으로 쓴다는 건 좀 더 도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가 26조 원으로 드러나면서 질타를 받았다죠. 네, 한국도로공사는 26조 원의 부채로 하루 이자만 31억 원이나 내고 있었습니다. 부채 중 금융성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94.6%로 25조 449억 원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도로공사는 해마다 1조 1251억 원, 하루 31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국감에서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채 감축을 위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고속도로 운영비 절감, 휴게시설 운영권 등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오는 2017년 전망 36조 1,000원 대비 5조 9천억 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홍콩 증시가 급락한 여파로 국내 주가 연계 증권인 ELS의 조기 상환 실패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기 상환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손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 투자 목적으로 ELS를 산 투자자들은 자금이 묶이는 등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6조 9,450억 원이던 ELS 조기 상환액은 지난달 3조 8,235억 원으로 줄었고 이달 보름간은 7,81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ELS의 조기 상환이 대거 실패한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투자자들은 현 상태로 만기까지 갔을 때 원금 손실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로 업계에서는 H지수가 앞으로 8,000대까지 내려가면 약 1조 원에 달하는 ELS 상품이 녹인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은 유독 독일 브랜드 쏠림 현상이 심한데요. 최근 차별화된 매력을 앞세운 비독일계 수입차들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판매에 돌입한 미국 지프의 올류 레니게이드입니다. 74년 지프 브랜드 역사상 처음 선보이는 소형 SUV 모델로 작지만 정통 SUV의 오프로드 성능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회사 차원의 사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오프로드 마니아들의 주문이 몰려 출시 전 100대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I think there are no real SUVs in the small SUV segment. There are wannabes SUV, but we are the only true real SUV, small SUV car in the industry. 지프는 정통 SUV 브랜드로 다양한 차종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성을 앞세워 꾸준히 30% 이상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차 전체 판매 신장률 23%를 앞서는 성장세입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의 독주는 여전하지만 차별화된 매력을 앞세운 수입차들의 성장세가 돋보입니다. 프랑스의 푸조와 시트로행을 수입하는 함불모터스는 지난 7월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푸조는 지난달 처음으로 수입차 판매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높은 연비를 앞세운 소형 SUV 2008이 전체 판매의 절반을 책임졌습니다. 올해 판매량만 2,500대 수준으로 최근 2개월 연속 수입 베스트셀링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영국 태생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운 제규어와 랜드로버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상반기 기준 제규어는 37%, 랜드로버는 72% 지난해 대비 판매가 늘었습니다. 고가 차량 위주였던 제규어는 최근 엔트리급 모델인 X1을 출시해 고객 저변을 넓혔고 랜드로버는 인기 모델인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이번 달 출시해 판매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농심이 생수를 미래 100년 성장을 이끌 전략 사업으로 정하고 백두산 백산수 신공장 완공을 계기로 국내 생수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박준 농심 사장은 오늘 서울 신대방동 본사에서 창업주인 신춘호 회장을 포함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1970년대 회생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 짜장면, 소고기 라면, 새우깡 등 고정관념을 깬 신제품 개발이었다면서 지난 50년 속에 녹아든 부단한 자기혁신 본능을 새롭게 해 백두산 백산수를 중심으로 글로벌 농심, 100년 농심을 이룩하자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심은 올해도 3mm의 굵은 면인 우육탕면과 짜왕을 출시해 라면 시장의 새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10월에는 백두산 백산수 신공장 완공을 계기로 국내외 생수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심의 직원 수는 창립 당시 9명에서 2015년 9월 현재 4,686명, 국내 매출액은 1966년 2,180만 원에서 올해는 목표액이 2조 2천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LG전자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 가격이 삼성전자 제품의 반값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아이폰과의 격차는 최고 6배에 달했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월 6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SK텔레콤이 판매 중인 LG전자 스마트폰 17종의 평균 판매 가격은 17만 5,341원이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30종의 평균 판매가 41만 4,357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9종의 평균 판매가 85만 8,533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컸습니다. 그만큼 LG전자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 단가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른 LG전자가 모바일 부문이 잇따라 흥행에 실패하자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고 보조금을 올리는 식의 저가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LG전자는 지난 8월 프리미엄 스마트폰 G4의 출고가를 출시 4개월 만에 60만 원대로 인하한 데 이어 최근에는 G 프로 2 등 출시한 지 15개월이 넘은 제품을 사실상 공짜폰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 여기저기 빈 사무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축 건물은 계속 공급되는 데 반해 경기 악화로 사무실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에 빈 사무실이 넘쳐나고 있다면서요? 네,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강남과 여의도와 같은 도심 지역도 빈 사무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사무실 건물 공실률은 13.1%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모습입니다. 2008년 당시 공실률은 5.4%로 지금의 4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의 공실률은 11.1%로 전국 수치보다 조금 낮지만 2008년 당시 3.8%였던 것에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임대료가 비싼 큰 건물의 사정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서울권 중소형 건물의 공실률은 10%인데 반해 대형 건물은 13.1%로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도심권이 12.3%로 공실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남권이 10.8%, 여의도와 마포권이 9.2%,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역이 8.2% 순으로 높습니다. 지방 형편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부산과 대구는 공실률이 15에서 16% 선이고 인천과 광주는 18%대, 대전은 21%대가 넘습니다. 임대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 공실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정은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공실률이 넘쳐나게 되면은 어떻게든 이 빈 사무실을 채우기 위해서 임대료가 낮아지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런데 빈 사무실이 넘치는 데 반해 임대료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의 사무실 건물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14,800원이었는데요. 2008년 때 15,000원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별로 낮아지진 않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서울은 18,600원에서 25,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대형 건물 관리업체들이 빈 사무실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산관리회사가 운영하는 대형 건물은 공실이 생겨도 몇 달치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렌트프리 방식으로 수익률을 감안한 적정 임대료를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임대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자 그런 관행이 깨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의 임대료는 2012년 고점을 찍은 뒤 보합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뭐 대형 건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작은 건물들은 원래 임대료를 고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 건물들은 임대료를 내려서라도 빈 사무실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비워두는 것보다 얼마라도 세를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실률이 10%만 넘어가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빈 사무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업계에서는 이 빈 사무실이 크게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신축 건물이 너무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산관리업체 신영에셋에 따르면 서울과 분당권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9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사무실이 공급됐습니다. 이는 연평균 180만 제곱미터의 사무실이 건립된 셈인데요. 이는 63빌딩의 약 11개 규모고요. 2001년에서 2009년까지 연평균 공급 물량인 83만 제곱미터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금도 사무실 물량이 넘쳐나는데 수많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전국에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암 DMC, 판교 J테크노밸리, 강동 첨단 업무지구, 또 마곡 산업단지 등인데요. 전문가들은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임대사무실도 수급 상황에 맞춰 공급 물량을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넘쳐나는 빈 사무실 현상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성들이 백화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백화점이 남성을 겨냥한 체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자친구나 아내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왔던 남성들의 쇼핑 모습이 바뀌면서 매출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랫동안 여성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온 백화점. 매장 근처 곳곳에 놓여있는 소파는 보통 남성들의 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을 연 이곳에서는 여기저기 매장을 둘러보는 남성 고객들이 눈에 띕니다. 호기심 많은 남성을 위해 직접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가상으로 옷을 입은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거울부터 스마트폰 카메라까지 IT 제품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영화 킹스맨에 나오는 영국 신사들의 양복 전문점처럼 꾸며진 이곳은 이발소입니다. 여자친구나 아내가 쇼핑하는 동안 머리를 다듬을 수도 있고 스킨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 자동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휴식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남성들이 백화점 업계에서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남성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의 남성관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도적으로 본인이 직접 쇼핑을 하는 고객층들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MD를 만들었고요. 고객들도 방문을 하셔서 즐거워하시고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백화점들이 잇따라 남성관에 집중하는 이유는 남성 고객의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백화점의 남성 고객 비중은 올 상반기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도 지난해 9월 남성관을 새로 단장한 직후 30%대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0년 28%대에 불과하던 남성 고객 매출 비중도 올해 32.9%로 5%가량 뛰었습니다. 롯데백화점도 드론, RC카 같은 남성 취미 관련 상품을 모아놓은 맨즈 아지트 덕에 지난 2010년 25%대였던 남성 고객 비중이 28%로 3% 올랐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서는 순간 앉을 곳을 찾기 바빴던 남자들이 이제는 백화점 문화를 즐기는 고객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소비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공모주가 인기를 끌면서 공모주 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모주 청약을 한 18개 종목의 경쟁률은 평균 492대 1로 집계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주의 인기는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 15일에서 16일 KDB 대우증권과 신영증권이 주관한 아이컨트롤스의 청약 경쟁률은 280대 1로 청약 증거금한 2조 4천억 원가량이 몰렸습니다. 같은 날 청약이 진행된 인포마크와 제너셈은 각각 381대 1과 7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포마크의 청약 증거금은 4,641억 원, 제너셈은 1조 8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신규 상장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수근 가스공사 사장은 전 임직원들과 함께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대구 본사에서 신윤리 청렴 경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선포식은 그동안 관행적인 윤리 경영 정책을 넘어 실천과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과거 임직원 부정부패로 인해 잃어버린 대국민 신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강력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청렴 경영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작은 중소기업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마음을 다지고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포식에서 가스공사 임직원들은 합리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기준으로 부적절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없애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자는 서약서 서명식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임직원들은 자체 제작한 청렴빈으로 손을 씻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가스공사는 실질적인 윤리 청렴 경영 실현을 위해 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선물 반송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선물과 상품권 등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고객과 상생하는 윤리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가스공사는 협력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생 윤리 캠프를 개최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등 후속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합산한 전체 주거대출의 잔액이 500조 원을 넘어섰고 주택과 무관한 용도의 대출도 45.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5만 원권 환수율이 다른 지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6%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5만 원권은 발행량이 늘면서 전체 지폐 발행액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인구의 고령화와 투자 부진,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 정체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 2,100여 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축산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늘어 전년보다 올 추석 소비가 활발하고 과일과 채소 등 농수산물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죠. 단풍이 가장 빨리 시작되는 산은 설악산으로 9월 25일이 되겠고요. 단풍은 하루에 약 20에서 25km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해남 두륜산은 10월 31일이 되어서야 단풍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다만 강원 영동과 영남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남 동해안을 제외한 영남 지방은 곧 비가 그치겠지만 영남 동해안 지방은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양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쪽은 한낮에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고요. 동쪽은 속초 22도 등 크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낮 기온 서울 수원 28도, 청주 2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겠고 울릉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고 영남 지방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7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상으로만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에 덥지도 않아 야외 활동하기 좋은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릴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내일 경제 현장에서 꼼꼼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